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클래식 작곡가들 중에서도 여성 작곡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하면서 음악을 접하면서 만났던 작곡가들 중에서 생각해 보시면 여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남자들이었어요. 그쵸? 오늘은 여성 작곡가들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아는 작곡가들은 다 남자라고 했습니다. 그쵸? 클래식 음악이 사실 기원전 7세기 전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이제 그리스의 서정시인 사포를 기록에 남겼는데요. 그것조차도 최초는 여성 작곡가였습니다. 그러나 1688년 교황이 여자의 활동을 금지하는 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자는 무대에 오를 수 없다. 거기서부터 여성 작곡가들 그리고 여성들이 하는 음악들이 배제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바로크나 르네상스 시대에 여자 소리를 대신하는 남자 성악가 카스트라토가 있었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황이 여성 작곡가들의 또는 여성의 무대에서의 활동을 금지를 하다 보니까요. 이제 그 여자가 무대에서 그리고 음악계에서 활동할 수 없는 금지되는 시기가 오래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 음악원에서 같은 경우는 19세기 후반까지 여자는 작곡 수업을 수강을 할 수 없다라는 규칙까지 정해지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자, 여성 작곡가들은 그렇게 사회의 억압 속에서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여성 작곡가들 중에서 첫 번째로 먼저 힐데가르드 폰 빙헨이라는 우리 독일 작곡가를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중세시대의 수녀님이었습니다. 사진 그림으로 보시면 수녀님 복장을 하고 있는 힐데가르드 폰 빙헨이 있죠? 이분은 수녀님이었고요. 오페라의 시조로 평가받는 음악극 성덕의 열이라는 작품부터 시작해서 약 120편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중세의 여성으로서 이제 이 여자만큼 존경받고 기록되고 있는 여자가 잘 없는데요. 이분은 이제 신학, 과학, 의학, 철학, 그리고 음악까지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앞서가 있는 개척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수녀원에서의 생활은 거의 신앙생활이다 보니까 신앙에 관련된 음악을 많이 작곡하게 됐습니다. 이제 미사나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음악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미사의 중심은 음악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음악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환경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수녀님들은 음악 공부를 하고 연주를 하고,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에 보면 수녀님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합창단, 여성 합창단이 있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음악을 접하다 보니까 힐데가르드는 70여 편의 신앙과 관련된 찬송가와 전래 음악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는 음악을 우리가 오페라는 한참 후에 생겨나기는 했는데 오페라처럼 음악극이라는 것을 최초로 시작했던 작곡가가 되겠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오페라까지는 아니고 오라토리오 정도로 여길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작곡했던 그 오라토리의 시초는 오르도 비르투툼이라는 작품인데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제 음악극으로서 가장 오래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힐데가르드가 남긴 음악이 지금까지 이제 연주가 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우리가 처음 보기도 합니다. 그쵸? 이렇게 오래된 중세시대의 여성 작곡가는 여성 작곡가로서 진짜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클래식 음악계에서는 여성 작곡가가 배척당하기도 했지만 여성 참정권이 생긴 19세기 말부터 그들의 활동이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제
작곡가는요, 이름이 에셀 스마이스라는 여자 작곡가입니다. 여성 참정권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여성 작곡가입니다. 이 여성 작곡가는 처음으로 1903년이죠. 1903년 뉴욕 카네기홀에서 오페라를 올린 첫 번째 여성 작곡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바로크 시대 때부터 여성 작곡가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시대에 힐데가르드가 있었으면 다음은 바바라 스트로치라는 여성 작곡가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바로크 양식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제 이분은 여성이 사회적으로 음악 활동하는 게 금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권 정도의 음악 도서를 출품을 했었습니다. 이분의 작품이 이탈리아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까지 퍼지게 되었었는데요. 바바라 스트로치는 바로크 시대에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출판한 몇 안 되는 여성 작곡가 중에 한 명입니다. 스트로치는 어려서부터 음악 방면에 굉장히 두각을 많이 드러냈었는데요. 이를 알게 된 스트로치의 아버지가 음악 교육에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베네치아에서 태어났던 스트로치는요, 10살 때부터 집안에서 이제 열리는 시인, 작가들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에서 같이 노래를 불렀고 거기에서 두각을 드러내다 보니까 아버지가 서포트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작곡가로 불리는 프란체스코 까발리 그리고 몬테베르디 같은 사람들에게 작곡을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1644년 스트로치가 20살이 되던 해부터 이제 직접 작곡한 작품들이 출판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출판된 모음집에는 마드리갈, 칸타타, 아리아 등 100여 곡이 넘는 성악곡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다방면으로 적지 않게 남겼습니다. 특히 마드리갈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로치가 창작력의 정점으로 찍는 굉장히 스트로치의 능력이 부각되는 점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음악에서 긴장감이나 완성도나 굉장히 표현력이 우수하다거나 완성도가 굉장히 높고 그녀의 이제 창작력에 대해서 조금 더 높게 살 수 있는 작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스트로치가 근데 이제 당시에 남자 작곡가들 못지않게 활동을 했던 거는 분명하지만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사적인 모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곡을 쓰고 노래를 불렀고요. 지인들 위주로 본인 작품을 이제 직접 부를 수 있게 이렇게 선물해주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 음악 활동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17세기 초에는 오페라, 오라토리오, 칸타타 3개의 성악 작품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요. 바로크 시대 초기에는 통주 저음이라고 해서 베이스 음들이 계속 지속되면서 반주를 하는 성악곡들이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렇게 성악 3대 장르가 탄생하는 데에 아주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탈리아 작곡가 바바라 스트로치는 어떤 작품을 남겼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바바라 스트로치 성악 작품집에서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세속 칸타타, 그러니까 종교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은 칸타타 아리아가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바바라 스트로치가 당시의 공작 부인이었던 소피아에게 헌정했던 작품집으로요. 성악 한 명과 그리고 통주 저음을 기반으로 하는 칸타타 아리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바바라 스트로치의 작품을 하나 더 들어볼게요. 이렇게 세속 칸타타 말고 그냥 가곡 같은 작품도 바바라 스트로치가 많이 작곡을 했었는데요. 어떤 곡인지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아모르라고 하면은 우리가 비너스의 아들 큐피트의 화살을 가지고 있는 큐피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큐피트가 게으르게 자꾸 늦잠을 자고 있으니까 빨리 일어나라고, 저기 지금 내 사랑이 있으니 네가 빨리 화살을 쏴서 사랑을 이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아주 귀여운 가곡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바로크 음악의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죠. 이렇게 챔발로와 바소 콘티누오를 담당하고 있는 비올라 다 감바만으로 우리가 통주저음이라고 해서 베이스 음역대만 지속이 되는 악기 구성으로 성악과 함께 연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바라 스트로치의 작품 중 두 작품을 만나봤습니다. 바로크 시대를 지나서 우리가 다음 낭만 시대로 넘어가 볼게요. 만나볼 여성 작곡가는 파니 헨젤 멘델스존입니다. 우리가 멘델스존이라는 작곡가 이름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멘델스존 들어본 것 같은데 여자인 거라고 보니까 조금 생소하기도 합니다. 그쵸? 파니 멘델스존 또는 파니 헨젤 멘델스존이라고 부르는 이 여성 작곡가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멘델스존 작곡가의 누나입니다. 우리가 펠릭스 멘델스존이라고 해서 이분의 동생, 남자 작곡가를 먼저 잘 알고 있는데요. 이분은 펠릭스 멘델스존의 누나입니다. 같이 음악가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동생과 함께 교육을 받고 함께 자라고 작품 활동을 했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주목받지 못했고 관심 가져지지 못했습니다. 파니는요, 음악가로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동생만큼이나 역시나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동생 펠릭스 멘델스존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벌써 13세 때부터 바흐의 음악을 외워서 연주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펠릭스 멘델스존은 작품을 작곡할 때 누나 파니 헨젤 멘델스존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여성이 사회적 활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았다. 여자는 조금 집에서 머무르기를 바라는 사회적 당시 분위기 때문에요. 파니 헨젤은 결국 음악 활동을 대외적으로 하지 못하고 그냥 멈추게 됩니다. 그냥 남동생이랑 조금 다른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파니 헨젤은 이렇게 윌리엄 헨젤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남편 되는 사람의 성이 헨젤이어서 파니 멘델스존에서 파니 헨젤 또는 파니 헨젤 멘델스존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궁정화가 윌헬m 헨젤과 결혼을 했던 파니 헨젤 멘델스존인데요. 이 남편은 근데 이제 부모님이나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달리 자기 와이프 파니의 음악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줬던 한 사람입니다. 작곡 활동을 위해서 꾸준히 서포터를 해주다 보니까요. 파니 헨젤이 주관하는 피아노 연주를 하기도 하고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덕에 파니 헨젤은 작곡가로서 대략 460여 곡 정도의 작품을 남길 수 있게 되었겠죠. 펠릭스보다 훨씬 더 이제 견주었을 때 더 월등히 뛰어나기도 하고 절대 뒤지지 않는 실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에 의해서 파니 헨젤은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는 아주 비운의 여성 작곡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펠릭스는 자신만큼이나 뛰어났던 누나를 대신하여서 이제 누나는 출품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자이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작품을 출판할 때 누나의 작품을 함께 엮어서 가곡집을 출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중에 알려진 것이 바로 12개의 리더, 12개의 가곡, 12songs라는 작품집인데요. 이 중에서 6곡이 파니 헨젤 멘델스존의 곡입니다. 그러니까 펠릭스의 곡 6개, 누나 파니의 곡 6개를 함께 묶어서 펠릭스의 이름으로 출판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이제 멘델스존은 누나 파니에게 조언을 많이 구하기도 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연주를 하면서 누나의 작품을 연주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사람들에게 이 작품은 파니 헨젤의 작품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누나는 전혀 관심을 받지 못했죠. 그리고 누나에게서 받은 아이디어, 누나에게서 받은 모티브로 작품을 작곡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단어가 없는 가곡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가곡집인데요. 피아노 작품집입니다. 누나가 추천해준 아이디어 그리고 얘기해준 아이디어를 가지고 펠릭스가 작곡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펠릭스 작품 중에 우리가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작품 역시 듀오로 함께 연주를 했지만 누나보다는 남자 동생인 펠릭스에게 더 시선이 많이 갔던 게 당시의 분위기입니다. 자, 우리는요, 파니 헨젤의 곡을 몇 곡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곡을 남겼는지, 어떤 표현을 했는지 먼저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먼저 파니 헨젤의 피아노 트리오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파니 헨젤이 죽기 바로 한 해 전에 작곡이 되어진 피아노 트리오입니다. 다양한 개성적 아이디어와 풍부한 상상력이 담긴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 4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피아노 트리오 작품 중에서 지금 듣고 있는 1악장은요. 이렇게 부지런하게 끊임없이 움직이는 피아노 선율 위에서 긴 프레이즈, 긴 호흡을 가지고 진행하는 현악기의 선율로 조금 갈망하는 애틋한 그런 마음을 가득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소나타 형식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2악장은 느리고요. 3악장의 제목이 노래입니다. 악기곡인데 제목이 노래예요. 이 3악장이 펠릭스 멘델스존에 영감을 주었던 가사 없는 노래라는 작품의 표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조금 괜찮다면 친구들이 파니 멘델스존의 피아노 트리오 작품을 한번 찾아서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파니 헨젤 멘델스존의 곡은 여기까지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파니 헨젤 멘델스존에 이어서 낭만시대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작곡가가 한 명이 더 있습니다. 클라라 위크 슈만입니다. 우리 슈만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쵸? 멘델스존처럼 슈만이라는 이름의 남자 작곡가를 우리가 평소에 늘 접했습니다. 이 사람도
펠릭스 멘델스존, 파니 엔젤 멘델스존처럼 가족일까요? 여기는 부부입니다. 낭만주의 작곡가 슈만의 와이프이죠. 슈만 브람스와 함께 더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낭만 시대의 아주 중요한 작곡가가 되겠습니다. 이분은요, 스스로 피아니스트이기도 했고, 작곡도 했고요, 교육자이기도 했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다방면에서 했던 작곡가입니다. 라입지히에서 태어났습니다. 라입지히에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아버지죠. 아버지 밑에서 이제 클라라 위크가 탄생합니다. 피아노 교사였던 아빠 밑에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엄격하게 피아노 훈련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이 조금 흐리긴 한데요. 라입지히에서 굉장히 큰 전통 있는 콘서트장이죠. 라입지히 게반트하우스라는 곳에서 연주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유명한 선망받는 그런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연주를 하면서 아주 높은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클라라 슈만의 이름을 따서 오스트리아 빈에는 케이크가 있다고 해요. 클라라 위크라는 이름을 따서 토르테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당시에 인기가 많았던 피아니스트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클라라는요, 로베르트 슈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슈만 작곡가를 피아노 선생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나이 차이가 좀 있었겠죠, 그쵸? 그런데 피아노 선생님으로 만난 슈만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어요. 나이 차이도 나고, 클라라라는 이름이 찬란한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만큼 아버지가 클라라를 예뻐했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그런 클라라가 나이가 많은 슈만이라는 작곡가와 함께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하니 쉽게 허락이 안 되었겠죠. 자, 그러나 결국 슈만과 클라라는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 슈만은 되려 클라라에게 작곡 활동을 멈추고 가족을 위해서 그냥 가정에 충실히 헌신하기를 바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클라라는 슈만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가정에 충실을 하게 됩니다. 총 10번의 임신을 하고요. 10번의 임신을 하고 이제 유산을 겪어서 8명의 자녀를 낳아서 기르게 됩니다. 결혼 기간 내내 임신과 출산을 반복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시간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음악 활동에 있어서는 경력 단절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클라라는요,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놨다고 해요. 나는 한때 창의적인 재능을 갖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내 이 생각을 그만두었다. 여성들은 작곡하기를 바라서는 안 되고 그것이 가능한 이도 없다. 남편을 위해서 이제 모든 걸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었었던 클라라는 몇 년의 시간이 이렇게 계속 경력이 단절되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조금 좌절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일기장에서 보면 클라라가 어떤 마음이었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시간을 극복하고 다시 클라라는 꾸준히 무대에 오르면서 연주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힘든 시간들을 그냥 즐겁게 잘 견뎌내보자 라는 생각으로 클라라는 다시 출발을 하게 된 셈인데요. 로베르트 슈만이 굉장히 짧게 살았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이 죽고 난 뒤에도 클라라는 혼자 이 8명의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연주 활동을 하고 작품 활동을 하면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명곡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클라라에게는 여성 최초라는 또 다른 타이틀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바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음악원의 최초의 여성 교수가 되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죠. 여성 최초로 이 학교에서 교수직을 맡게 되면서 이제 최초의 여성 교수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클라라가 교수가 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선생님들이 다 반대를 했었는데요. 학교장 호프 박사가 이제 클라라를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자기는 클라라 슈만이 기성의 다른 남자 작곡가들과 견주어서 절대 뒤처지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뛰어난 재능으로 당대에 내노라 하는 다른 음악가들과 함께 활약하면서 이제 여성으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굳힌 작곡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를 아주 잘 극복해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제 클라라는요, 슈만 그리고 그 당시 당대에 또 유명한 브람스라는 작곡가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브람스는 슈만의 집에 피아노를 배우러 갔다가 클라라를 보게 되고 거기서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슈만이 있으니 브람스는 클라라를 평생 짝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 이야기는 클래식 이야기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요. 슈만이 죽고 나서도 브람스는 클라라 주변을 맴돌면서 직접적인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짝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클라라를 지켜주게 되고 함께 계속 활동을 이어나간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클라라가 죽고 난 뒤 브람스도 얼마 안 있어서 죽게 됩니다. 자, 우리는요, 수많은 피아노 협주곡, 가곡, 소나타 등등을 남긴 클라라 슈만의 작품 중에서 오늘 먼저 피아노 트리오 작품을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클라라가 27살이던 당시에 썼던 피아노 3중주입니다. 클라라 슈만에게는 딱 2개의 피아노 트리오가 있는데요. 그중 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로베르트 슈만, 남편이 사망하기 얼마 직전에 이제 작품을 작곡했던 작품인데요. 클라라 자체만으로도 이제 그때 당시에 굉장히 뛰어난 피아니스트였었기 때문에 이렇게 피아노 선율을 굉장히 아름답게 잘 표현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작품은 1846년에 작곡이 되었던 작품인데요. 슈만, 남편 로베르트 슈만이 1842년에 작곡했던 피아노 트리오와 굉장히 유사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총 4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작품인데요. 1악장 소나타 형식, 그리고 2악장의 스케르초, 3악장 안단테에서부터 4악장 후가까지 이렇게 비슷한 형태로 작품이 작곡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선율로 시작했던 1주제가 현악으로 다시 넘어가서 2주제로 도약하면서 그 주제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음악적 표현이 이어지다가요, 다시 약간 변형되는 1주제로 돌아와서 1악장이 마치게 됩니다.
다시 1주제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1악장이 종료가 됩니다. 낭만시대의 작품답게 굉장히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선율이 잘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클라라 슈만의 다음 작품을 하나 더 들어볼 텐데요. 이번에는 성악곡입니다. 로베르트가 결혼을 하고 난 뒤에 클라라 슈만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류케르트라는 시인의 시에다가 곡을 우리가 함께 써서 함께 출판을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해가지고요. 로베르트가 9개, 클라라 슈만이 3개의 곡을 함께 묶어서 출판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의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름다움 때문에 사랑할 거면 이라는 가곡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에 어울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선율로 사랑에 관한 마음을 표현한 클라라 슈만의 가곡을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낭만시대의 작곡가까지 한번 3명의 여성 작곡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외에 또 어떤 여성 작곡가들이 활약을 했었는지 우리 최햇살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겠습니다. 네, 김민혜 선생님 설명에 이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또 여성 작곡가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알아볼 여성 작곡가는 프란체스카 카친이라는 여성 작곡가입니다. 이 여성 작곡가는요, 정말 다재다능했던 여성 작곡가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 여성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그랬지만 이 여성 작곡가는요, 작곡가이자 성악가, 류트 연주자, 시인, 음악 교사로서 정말 많은 곳에서 다양하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정말 한 곳에 치중하지 않고 여러 음악을 접했다는 것에서 가장 또 많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활약을 뒤안길로 아버지인 줄리오 카치니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줄리니 카치니는요, 플로렌스에서 가장 막대한 메디치 가문을 위해 음악을 봉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카 카치니 작품 중에는요, 라 리베라zione di Ruggiero라는 루지에로의 해방이라는 그것을 작곡한 여성 최초의 오페라를 작곡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프란체스카 카치니. 그럼 어떻게 보면 최초의 여성이 작곡한 오페라의 작곡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작곡가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에이미 체니비치라는 사람입니다. 이 작곡가는요, 미국 작곡가입니다. 미국의 이름난 여성 작곡가로는 최초이라고 합니다. 그건 조금 더 의미가 깊겠죠. 뉴햄프셔 출신이고요. 뉴욕에서 활동하다가요, 2차 대전 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에이미는요,
피아니스트로의 경력을 먼저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그만한 피아니스타가 없을 정도로 미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타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혼 후에는요, 피아노보다 작곡에 더 전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의 작곡은 순전히 독학에 의해 했던 것으로서 더 감동을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짜여진 틀에서 공부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피아노 이후에 스스로 독학을 해서 공부를 해서 곡을 만들었던 여성 작곡가입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죠? 자, 다음은 릴리 블랑제라는 작곡가입니다. 24살이라는 너무 짧은 생애를 살다 간 이 릴리 블랑제는요, 파리 음악원에서 여성으로 처음으로 그링프리드롬이라는 상을 받은 인물이라고 합니다. 릴리는 음악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가족 중에 뛰어난 연주자와 작곡가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영향이 이 릴리 블랑제에게 많이 왔겠죠? 예를 들어서요, 그 언니 나디아 블랑제, 그 다음에 릴리 블랑제 함께 역시 비범한 재능을 가진 자매 음악가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음악 집안에서 정말 자매가 함께 작곡을 하고 했다고 하니까 너무나 또 새로운데요. 자, 동생이 25살로 요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니가 동생에 비하면 내가 쓴 작품은 하찮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작곡을 그만둔 나디아는 파리 음악원에서 작곡가 교수로 활동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후학을 양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스토르 피아졸라, 주시 거신 등 그의 제자라고 합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꼽힌 그는요, 1937년 런던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1938년 뉴욕 필하모니 등 지휘한 최초의 여성 지휘자라고도 불렸습니다. 네, 요렇게 두 자매가 아주 큰 활동을 하였고요. 너무 짧은 생애를 살다 갔기 때문에 너무나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부터 여성 작곡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사실 여성 작곡가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이렇게 배우는 시간이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오늘 알아보면서 시대가 그렇게 여성이 활동하기 좋은 시대는 아니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작곡하고 그것을 음악으로 완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 남성의 성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모두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작곡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성 작곡가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수업이 어땠나요? 오늘도 수업을 집중해서 잘 들었으리라 믿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